박영희는 유언장을 탁자에 놓고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65세 전직 교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딸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아들 도현과 며느리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한 푼도 안 줄 거야. 영희의 단호한 대답에 가족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35년간 교사로 살아온 여인의 마지막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박영희는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가족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박영희는 거실 소파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65번째 생일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꺼뜨린 지 1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마음이 설레고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자신을 축하해 주니까요. 아들 최도현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40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엄마 앞에서는 소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며느리 서미정도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전직 승무원답게 우아한 자세로 앉아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엄마, 정말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그럼요. 우리 도현이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영희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지만 여전히 든든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젊어 보이세요. 65세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미정의 칭찬에 영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항상 매끄럽지만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딸 최수진이 뒤늦게 인사했습니다. 43세의 나이에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온 수진은 요즘 표정이 어둡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밝게 웃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나도 축하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영희는 자신의 교직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35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수많은 학부모들의 존경을 받았던 시절. 그때는 정말 떳떳하고 당당했습니다. 지금도 동네에서 만나는 제자들이 깍듯하게 인사하곤 했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영희는 차를 끓이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끓이는 동안 거실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대화 소리가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정말 건강해 보이시지? 도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혼자 이 큰 집에 사시기엔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요. 미정의 목소리에 영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래도 엄마는 이 집을 너무 사랑하시잖아. 아빠 추억도 많이 담겨 있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 집은 남편과 함께 30년을 살았던 곳입니다. 추억이 가득한 소중한 공간이죠. 그건 그렇지만 요즘 집값도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미정의 목소리가 약간 낮아졌습니다. 영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께서 이 집을 팔고 좀 더 작고 편한 곳으로 이사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그러면 관리도 편하고 돈도 생기고. 영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을 팔라고 며느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갑자기 왜 해?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언니도 알잖아요.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이 팔기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다고요. 미정의 말에 영희는 찻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생일 축하를 받으며 행복해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엄마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도현이 곤란한 듯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의견이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하는 것도 맞잖아요. 영희는 찻잔을 쟁반에 올려놓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가족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 드세요. 영희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방금 전 들었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집을 떠났습니다. 도현과 미정 부부가 먼저 나갔고 수진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은 영희는 생일 케이크의 마지막 조각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을 팔면 다 같이 편해질 텐데.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요? 영희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고른 가구들, 아이들이 어릴 때 함께 찍은 사진들, 교직 시절의 상장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65번째 생일, 축복받아야 할 날이 불안의 시작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희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 식어 있었지만 굳이 다시 끓이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이미 식어버렸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 풍경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희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가 가져온 변화였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영희는 잠에서 깨어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35년간 교직 생활을 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은퇴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찍 일어나곤 했습니다. 어젯밤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을 팔라는 제안. 그것도 자신의 생일날의 말입니다. 영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면을 마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치고는 꽤 컸습니다. 4개의 방과 넓은 거실, 그리고 작은 마당까지. 남편 최민수와 함께 30년 전에 어렵게 장만한 집이었습니다. 영희는 거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남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집만큼은 절대 팔면 안 된다고 말했던 남편이었습니다. 문득 교실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영희는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35년간의 교직 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1985년 처음 교사로 발령받았을 때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28의 젊은 박영희가 떨리는 마음으로 교단에 섰던 순간. 그때부터 시작된 교육자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과 학부모들이 건넨 감사 인사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영희는 정말 당당했습니다. 사회에서 존경받는 교육자였으니까요. 학교에서는 박영희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엄하면서도 따뜻한 선생님. 동료, 교사들에게는 믿음직한 선배. 학부모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교육자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가정 환경의 아이들을 챙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못 먹고 오는 아이에게는 몰래 김밥을 싸주고, 학용품이 없는 아이에게는 자신이 사서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집에서 영희는 더 이상 존경받는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고집불통 시어머니이자 간섭 많은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 미정이 작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꼰대라니. 자신이 꼰대라고요?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쌓은 경험과 지혜가 고작 꼰대 소리를 듣는 것일까요? 딸 수진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옛날 방식이라니. 자신이 평생 지켜온 원칙과 가치관이 이제는 구식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영희는 앨범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교육청에서 우수교사로 표창받던 날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뿌듯한 표정으로 상장을 들고 있는 모습. 그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린 시절 도현이가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들은 정말 자신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요즘 도현은 자신의 말을 귀찮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사 시절의 습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려 하면 피하곤 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이 잔소리가 되어버린 현실이 서러웠습니다. 영희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수진의 목까지 차려놓았습니다.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온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아침은 안 먹을게요.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침은 먹어야지.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엄마는 또 시작이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수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딸과 대화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수진아, 어제 미정이가 한 말 어떻게 생각해? 영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현실을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 이 큰 집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수진의 말에 영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딸마저도 며느리 편을 드는 것일까요? 너희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영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오전 10시, 영희는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혼자 있기가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골목을 걷다가 옛 제자 하나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20년 전 졸업생인 이민호였습니다. 지금은 회사원이 되어 결혼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민호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고 있지? 네, 선생님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아직도 선생님 말씀 기억해요. 민호의 진심 어린 인사에 영희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요. 자신은 정말 많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민호와 헤어진 후 영희는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사회에서는 여전히 존경받는 교사 박영희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벽에 걸린 교육청 표창장들이 보였습니다. 35년간의 영광스러운 기록들. 하지만 지금 가족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교사로서의 자신과 집에서의 자신 사이에 큰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 간격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존경받던 교육자에서 잔소리 많은 노인으로 전락한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영희는 앨범을 덮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박영희 선생님입니다. 35년간 쌓아온 자존심과 원칙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영희의 생일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녁 시간 아들 최도현과 며느리 서미정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수지는 친구를 만나러 나간 상태였습니다. 미정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며느리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듯한 화장, 그리고 약간 긴장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날씨 얘기, 근황 등 평범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몸은 어떠세요? 그럭저럭이지, 나이 든 게 어디 가겠니? 그래도 건강해 보이세요. 혼자 계시는데도 잘 챙겨 드시는 것 같고. 미정의 말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왜 혼자 못 살 것 같아? 대화가 끊겼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현이 시계를 확인하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볼게요. 도현과 미정이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영희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영희는 잠자리에 들기 위해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과 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희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집을 나간 지 1시간이 넘었는데 왜 아직 밖에 있을까요? 여기서 얘기하자. 어머니가 들을까봐. 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들으면 안 되는 대화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아,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도현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상황이 어떤지.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아이 교육비는 계속 늘어나고, 미정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 집을 팔라고 하는 건 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이 집 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지금 시세로 최소 15억은 넘어요. 15억.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값이 그렇게 올랐다니. 15억이면 우리가 전세 얻고도 10억은 남아요. 그 돈으로 사업도 시작할 수 있고, 아이 교육비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흥분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어머니 입장도 생각해봐요. 혼자서 이 큰 집에 살면서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미정의 말솜씨가 교묘했습니다. 영희를 위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면 갑작스럽긴 하지만 지금이 기회예요.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어머니께서 결정하실 수 있을 때 말씀드려야죠. 영희는 문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미정아, 그래도 이건 너무. 당신이 결정하세요. 계속 이렇게 빚에 쪼들리며 살 거예요. 아니면 이 기회에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빚이라니 그렇게까지 심각해. 당신이 몰랐나요? 카드 빚만 3천만 원이에요. 아이 학원비, 생활비,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매달 적자예요. 영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 가정의 경제 사정이
그렇게 어려웠다니. 그렇다고 해서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빌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집을 팔아서 모두가 편해지자는 거예요. 미정의 논리는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에게는 배신감만 컸습니다. 어머니가 싫다고 하시면 어떻게 할 거야? 설득해야죠. 계속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거예요. 영희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설득 대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수진 언니요? 언니도 결국은 찬성하실 거예요. 언니도 경제적으로 어려우시잖아요. 미정은 수진까지 계산에 넣고 있었습니다. 언니 목도 당연히 드려야죠. 집 판 돈을 공평하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영희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방금 들은 대화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진작부터 집을 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15억. 그 큰 돈이 며느리의 눈에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희에게 이 집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아이들을 키운 보금자리, 35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안식처. 이 모든 것을 15억에 팔라는 것이었습니다. 현관 밖에서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께 말씀드려봐요. 왜 내가? 아들이니까요. 어머니도 당신 말씀이면 들으실 거예요. 미정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아들을 앞세워 자신은 뒤에서 조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어.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말해볼게. 결국 도현이 승복했습니다. 영희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효심 있다고 생각했던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든 것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예요. 미정의 만족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 몰래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35년간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서도 이렇게 교활한 아이는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과 미정이 진짜로 집을 나간 것 같았습니다. 조금 후 수진이 들어오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영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본격적인 설득 작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35년간 교사로 살면서 단련된 정신력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가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이것이 영희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은밀한 대화를 들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영희는 그 사이 한 번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오전 10시 영희는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온 것은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운이 나빴습니다. 어머, 영희 선생님. 슈퍼 앞에서 이웃 김말순을 만났습니다. 70세의 김말순은 동네에서 소문의 진원지 역할을 했습니다. 입이 가벼워서 동네 일이라면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말순 씨, 안녕하세요. 영희는 어쩔 수 없이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며느리가 자주 오던데. 말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뭔가 캐내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냥 가끔 인사차 오는 거죠. 영희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말순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영희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가 부동산에 갔다 왔다던데요. 영희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부동산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아, 몰라서 그러세요. 우리 동네 공인중개사 사무소 말이에요. 며느리분이 거기서 집값 알아보고 갔다던데. 말순의 말에 영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정이 정말로 부동산까지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영희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에이, 선생님. 요즘 며느리들이 어떤지 모르세요. 시어머니 집 노리는 며느리들 많아요. 말순의 말이 대놓고 도발적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지만 부동산 사장이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 건가요? 뭐, 비밀도 아니고. 집값 알아보는 게 나쁜 일은 아니니까요. 말수는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캐내려고 했습니다. 선생님도 혹시 팔 생각 있으세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그런 생각 없어요. 영희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슈퍼에서 장을 보는 동안에도 말수는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희는 더 많은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집 팔 거라면서요? 언제 이사 가세요? 새 집은 어디로 정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 얘기만 했습니다. 며느리의 부동산 방문이 동네 전체에 소문으로 퍼진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닫는 순간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딸 수진이 외출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은데. 수진아, 너 미정이가 부동산 다닌다는 얘기 들었니? 수진의 표정이 어색해졌습니다. 그게 뭐 집값 알아보는 것 정도는 너도 알고 있었구나. 영희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딸까지도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시장 상황 알아보는 거예요. 시장 상황이라니. 우리 집을 팔기 위해서 알아보는 거 아니야?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도현이 오빠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저도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내 집을 팔자는 거야? 팔자는 게 아니라 현명한 선택을 하자는 거예요. 수진의 말도 며느리와 똑같았습니다. 영희는 가족들이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 놓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녁 무렵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현과 미정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정의 인사는 평소와 같았지만 영희는 이제 그 뒤에 숨은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영희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니? 동네에서 온갖 소문이 다 돌고 있는데. 영희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문이요? 너희가 집을 팔려고 부동산까지 알아봤다는 소문 말이야.
도현과 미정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그거 부인하지 마라. 동네 사람들이 다 봤다고 하더구나. 영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어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미정이 변명하려 했지만 영희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35년간 교사 생활하면서 거짓말하는 아이들 많이 봤어. 너희들 표정만 봐도 알겠다. 영희의 날카로운 지적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집을 팔아서 너희들이 편해지려는 거지. 내 추억 따위는 상관없고. 영희의 말에 도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영희는 35년간 교단에서 다진 목소리로 호통쳤습니다. 미정이 주눅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 사이에 큰 균열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동네 소문이 가져온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동네 소문과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며칠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박영희는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한 새벽, 영희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딸까지 모두 집을 팔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아직 숨겨둔 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희는 차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 최민수가 사망했을 때 받은 보험금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심장마비로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영희는 슬픔에 빠져 정신이 없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사망보험금은 총 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가족들에게 1억 5천만 원만 받았다고 말했었습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몰래 따로 통장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여자의 육감 때문이었을까요? 어쨌든 그 돈은 아무도 모르는 영희만의 비상금이었습니다. 영희는 통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5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3년간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 있다면 설령 집을 팔지 않더라도 당분간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돈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이야. 영희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비밀을 딸 수진이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후 보험 정리를 할 때 수진이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수진은 이혼 소송 중이어서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영희는 딸을 위해 나중에 필요할 때 주려고 생각하며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엄마, 이 돈은 비밀로 할게요. 나중에 정말 어려울 때 쓰세요. 수진이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수진이 그 약속을 지킬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는 통장을 다시 서류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수진이 언제든 이 돈의 존재를 폭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8시 수진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밤늦게 들어와서 늦잠을 잔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이 안 와서서. 영희는 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엄마, 어제 오빠랑 미정이가
온 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당연하지. 나한테 거짓말하고 뒤에서 꾸민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니? 수진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엄마, 오빠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우니까. 그래서 내 집을 팔자는 거야? 집을 팔면 모두가 편해져요. 엄마도 작은 곳으로 이사 가시면 관리하기 편하실 텐데. 수진의 말도 다른 가족들과 똑같았습니다. 영희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너희들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수진이 좀 더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럼 내 감정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야. 엄마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의 미래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영희는 딸의 변화된 태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편이었던 수진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후 영희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에 있기가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네를 걷는 내내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저기 영희 선생님 가신다. 집 팔 거라면서. 며느리가 부동산 다녔다던데.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지만 속으로는 위축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영희는 다시 비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5천만 원. 이 돈이 있으면 당분간은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비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저녁 7시 수진이 외출해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니? 친구 만나고 왔어요. 수진의 대답이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영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친구? 엄마, 왜 그렇게 캐묻세요? 그냥 대학 동기예요. 수진이 짜증을 냈습니다. 평소에는 친구 만나고 와도 자세히 얘기해 주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밤 10시 영희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진의 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돈 문제는 걱정하지 마. 방법이 있어. 엄마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고.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돈 말이야? 엄마가 숨겨둔 게 있거든. 영희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수진이 비밀 통장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험금 받을 때 일부를 따로 빼둔 거야. 5천만 원 정도. 영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진이 정말로 비밀을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쓸 수 있냐고. 방법이 있어. 일단 엄마한테 들켜야 해. 수진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생각해보니 끔찍했습니다. 딸이 자신의 비밀을 이용해서 뭔가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도 모르는 사람과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의 태도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있으세요? 왜? 얘기할 게 있어서요. 중요한 얘기. 영희는 불안했습니다. 수진이 드디어 비밀 통장 얘기를 꺼낼 것 같았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오빠랑 미정이도 함께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가족회의 같은 거요. 수진의 제안에 영희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가족회의라니.
분명히 집 문제와 관련된 얘기일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에 집에 와요. 엄마와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해요. 수진이 전화를 끊은 후 영희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오늘 저녁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비밀 통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확인이었습니다. 곧 모든 비밀이 밝혀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녁 7시 최도현과 서미정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박영희는 거실에서 이들을 맞이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미정의 인사는 평소와 같았지만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딸 수진이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화목한 분위기였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니?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해 보려고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래라니? 네. 엄마의 노후, 오빠 가정의 경제적 문제, 제 상황까지 모든 걸 고려해서요. 수진의 말에 도현과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셋이서 미리 상의한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말이 맞아요. 어머니,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미정이 거들었습니다. 뭘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거야? 영희는 방어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문제요. 도현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또 그 얘기야? 나는 팔 생각 없다고 했잖아. 엄마, 잠깐만 들어보세요. 수진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엄마도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고 빚도 많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미정도 아이 교육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자신도 이혼 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집을 팔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수진의 결론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내가 몇 번 말했지만 나는 이 집을 팔 생각이 없어. 영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우시지 않아요?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혼자 이 큰 집 관리하시기도 힘들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영희는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진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숨기고 계신 게 있잖아요. 영희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드디어 수진이 비밀을 폭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뭘 숨긴다는 거야? 영희는 일단 시치미를 뗐습니다. 아빠 보험금 말이에요. 수진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도현과 미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도현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아빠 보험금을 일부 숨겨두셨어요. 수진의 폭로에 영희는 얼굴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뭘 하는 거야? 엄마, 이제 숨기지 마세요. 2억을 받으셨으면서 1억 5천만 원만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영희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미정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였습니다. 그래,
5천만 원 정도 따로 빼뒀어. 그게 뭐 어때서? 영희는 결국 인정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우리한테 왜 숨기셨죠? 미정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섞였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잖아. 영희는 방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상관없다니요. 우리도 아빠, 아들, 딸인데요. 도현이 억울해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럴 줄 알았으니까 숨겨둔 거야.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요? 수진이 화를 냈습니다. 지금처럼 내 집까지 팔아서 돈을 챙기려고 할 줄 알았으니까. 영희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을 팔자는 게 돈을 챙기려는 거예요. 그럼 뭐야? 내 걱정해서 그런다고. 웃기지 마라. 영희의 말에 가족들이 모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정말로 어머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미정이 변명했습니다. 걱정이면 내가 이 집에서 편히 살 수 있게 도와줘야지. 왜 팔라고 하는 거야? 엄마, 현실을 보세요. 혼자서 어떻게 살 거예요? 수진이 반박했습니다. 내가 숨겨둔 돈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영희의 말에 가족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그 5천만 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쓸 거야. 내 노후를 위해서서. 어머니만 쓰실 거예요. 우리는 상관없고요? 미정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였습니다. 너희들은 젊으니까 스스로 해결해. 영희의 냉정한 대답에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수진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기적이라고. 내가 언제 너희한테 이기적이었어? 지금이요. 가족이 어려운데 혼자만 돈을 숨겨두고. 수진의 말에 영희는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35년간 너희들 키우고 가르치면서 언제 이기적이었다고 그래?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지금도 뭘 잘못했어? 내 돈 내가 관리하는 게 죄야?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영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수진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영희가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도현이 다가왔습니다. 영희는 그대로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스트레스와 분노가 극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119 불러. 미정이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가족회의는 영희의 쓰러짐으로 끝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가족들 사이의 균열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박영희는 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부착된 심전도 기계에서 규칙적인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도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보았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병원이에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영희는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가족회의에서 비밀 통장이 폭로되고 모든 가족들이 자신을 비난했던 순간들. 의사는 스트레스성 심장 부정맥이라고 했습니다. 크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몸의 피로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몇 시간 후 영희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이에 3일 정도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병실에 혼자 있으면서 영희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35년간 교사로 살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 수진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기분 어때요? 그럭저럭이야. 영희는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늘 일 때문에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진실 말한 건데. 영희의 목소리에 냉기가 섰습니다.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말했어야 했나 싶어서. 너도 결국 다른 애들과 똑같구나. 영희의 말에 수진이 머뭇거렸습니다.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죽으면 집은 내 며느리 손에 들어가겠구나. 영희의 절망적인 말에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밤 9시쯤 도현과 미정이 함께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눈을 감고 잠든 척했습니다. 어머니 주무시는 것 같은데.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들어가자. 도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나가지 않고 병실 한쪽에서 조용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잠든 척하면서 들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너무 충격받으신 것 같아. 도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모든 게 공개됐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미정의 대답에 영희는 놀랐습니다. 좋다니. 숨겨둔 돈까지 알게 됐으니까 이제 계산하기 쉬워졌잖아요. 미정의 말에 영희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계산이라니. 집 15억에 숨겨둔 돈 5천만 원까지 합치면 15억 5천만 원이에요. 3등분하면 한 명당 5억 정도씩. 미정이 이미 계산을 다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반대하시는데 계속 설득해야죠. 오늘처럼 병까지 나시면 더 위험해요. 미정의 말에 도현이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무리하게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알잖아요. 미정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카드빚 3천만 원, 아이 교육비, 생활비까지 합치면 매달 적자라고 말했습니다. 영희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병원에 누워있는 순간에도 재산 분할 계산을 하고 있다니. 그런데 수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도현이 물었습니다. 수진 언니요? 언니도 당연히 찬성하실 거예요.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니까. 하지만 오늘 수진이가 폭로한 것도 좀 그랬어. 어차피 언젠가는 알려질 일이었어요. 차라리 빨리 아는 게 나았죠. 미정은 수진의 행동을 옹호했습니다. 너희들이 미리 상의한 거야? 도현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의라기보다는 언니가 먼저 얘기해 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돈을 숨겨두셨다고. 영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진이 먼저 며느리에게 비밀을 폭로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언제? 며칠 전에요. 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가족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정의 말에 영희는 더욱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회의를 제안한 거구나. 네. 언니 생각이었어요. 모든 걸 공개하고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영희는 딸이 자신을 완전히 배신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병실 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주무시는 것 같아. 도현이 대답했습니다.
언니 고생했어요. 오늘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느라 미정이 수진에게 고마워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었어요. 언젠가는 알려야 했으니까. 수진의 대답에 영희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가족들이 병실을 나간 후 영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35년간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도 이렇게 교활한 아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족들은 달랐습니다. 돈 앞에서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한다면 자신도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영희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가족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간호사의 말에 영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재산을 걱정하는 것이겠죠. 오전 10시쯤 수진이 다시 병실에 왔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그럭저럭이야. 의사 선생님이 내일 퇴원하셔도 된다고 하시던데. 그래. 영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제 일 때문에 정말 미안해요. 수진이 다시 사과했습니다. 미안할 게 뭐 있어. 사실을 말한 건데. 그래도 좀 더 부드럽게 말씀드릴 걸 그랬나 봐요. 부드럽게 말하든 강하게 말하든 결과는 같잖아. 영희의 차가운 반응에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바보인 줄 아니? 너희들이 뭘 원하는지 다 알고 있어. 영희의 직격탄에 수진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병실의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퇴원하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수업을 가르쳐 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영희는 그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몇 번 연락했지만 모두 피했습니다. 혼자 집에서 지내면서 영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35년간 교사로 살아온 자신이 가족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해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동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젊은 법무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서요. 법무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건강상 문제가 있는지 물었지만 영희는 그냥 미리 정리해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법무사는 유언장 작성에 필요한 서류들을 설명했습니다. 영희는 모든 내용을 꼼꼼히 듣고 확인했습니다. 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싶어요. 법무사가 더욱 놀랐습니다. 사회 기부요. 가족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겁니다. 영희의 단호한 말에 법무사가 당황했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해보라고 제안했지만 영희는 자신의 재산이니까 자신이 결정한다고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집과 모든 예금, 숨겨둔 5천만 원까지 모두 교육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법무사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 일단 보관만 해두라고 제안했지만
영희는 지금 바로 공증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영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가족들을 불러 마지막 발표를 할 때였습니다. 저녁 7시 영희는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현아, 오늘 저녁에 다들 집에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몸은 괜찮으시고. 몸은 괜찮아. 그냥 와라. 영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도현과 미정 그리고 수진이 모두 모였습니다. 지난번 가족회의 이후 처음으로 모인 자리였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 앉자 영희도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던 일을 해결했어. 영희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도현이 궁금해했습니다. 내 재산 처분 문제. 영희의 말에 가족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결정하셨어요? 미정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결정했어. 영희는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유언장이야. 가족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언장이요. 왜 갑자기? 도현이 당황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너희들이 계속 재산 얘기를 하니까 미리 정리해둔 거야. 영희는 침착했습니다. 그럼 내용은?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지? 읽어봐. 영희가 유언장을 건넸습니다. 수진이 유언장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하게 읽다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뭐야? 내 유언장인데. 이 집과 모든 재산을 교육재단에 기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수진의 말에 도현과 미정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도현이 유언장을 빼앗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미정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였습니다. 뜻이 뭐야? 글 그대로야. 내 재산을 모두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거야. 영희는 태연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한 푼도 안 줄 거야. 영희의 단호한 대답에 가족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도현이 억울해했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너희들이 한 일을 생각해봐. 영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 집을 팔아서 돈을 나누어 가지려고 했잖아. 내가 살아있는데도. 영희의 말에 가족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틀렸나요? 가족끼리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미정이 반박했습니다. 도우며 산다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는 게 도움이야? 영희는 냉소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우리도 엄마 자식인데. 수진이 서운해했습니다. 자식이면 부모 뜻을 존중해야지. 왜 자꾸 재산만 노렸어? 영희의 반박에 수진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사과할게요. 도현이 애걸했습니다. 사과로 해결될 일이야. 너희들이 내 등 뒤에서 한 짓들을 잊었어. 영희는 병원에서 들었던 대화들을 떠올렸습니다. 부동산 알아보고 계산하고 나를 설득할 방법까지 짜고
가족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 미정이 변명하려 했지만 영희가 막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병원에서 내 병실에서 재산 분할 계산하던 건 누구야? 영희의 말에 가족들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걸 들으셨어요? 수진이 놀랐습니다. 다 들었어. 15억을 3등분해서 5억씩 나누어 가지려던 계획도. 영희의 폭로에 가족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 너희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다시 생각할 것도 없어. 이미 공증까지 받았으니까. 영희의 말에 가족들이 절망했습니다. 35년간 교사 생활하면서 마지막 수업을 하는 거야. 영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가족의 소중함을 잊으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는 거야. 어머니. 도현이 말하려 했지만 영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너희들은 각자 알아서 살아라. 영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남은 가족들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5억이 넘는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미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 원장을 무효화할 방법은 없을까? 수진이 물었습니다. 공증까지 받았다면 어려울 거야. 도현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35년간 교사로 살면서 가장 중요한 수업을 한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 풍경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을 정리한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했지. 영희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허허롭게 웃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수업을 끝낸 교사의 만족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몇 주 후, 영희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몇 번 찾아와 사과하고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도현과 미정, 수지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영희가 남긴 마지막 수업의 무게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그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35년간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신념을 끝까지 지킨 채로 말입니다.